만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열어다오. 범서가 아비다. 문 좀 열어봐. 며느리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정말 곤란해요. 집에 남는 방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 큰 건물을 날리셨으면 염치라도 있으셔야죠. 현관 비번 바꿨으니까 돌아가세요. 인터폰이 뚝 끊어졌습니다. 다시 거세지는 빗소리만이 만식의 귀를 때렸습니다. 강만식의 손가락 끝에서 마지막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인터폰 버튼에서 떨어진 그의 손은 허공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마치 이제 막 낚싯줄이 끊어진 어부의 손처럼 무언가를 잡으려다 헛되이 공중을 휘저었습니다. 40년을 매일같이 만졌던 생선 비늘처럼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아니, 비늘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30억 건물주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자마자 그의 자식들에게 그는 그저 비린내 나는 짐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식은 고개를 들어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5층 어딘가 환하게 불이 켜진 자신의 큰아들 집. 저 따뜻한 빛 아래 손주들이 웃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이제 할아버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의 등이 서서히 구부러졌습니다. 70평생 무거운 생선 상자를 들어 올리며 단련된 등뼈가 이 순간만큼은 견딜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강만식의 칠순 잔치날. 노량진 시장 바닥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경매장의 고함 소리 속에서 50년을 버텨온 만식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비틀어지도록 손톱 밑에 생선 비늘이 박히고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보답으로 자식들이 준비한 것은 강남의 특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영롱하게 빛났고 테이블마다 하얀 장미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그곳에서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만식은 알아챘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풍기는 미세한 비린내를 아무리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새 양복을 입어도 50년간 그의 살갗에 스며든 바닷물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만식을 축하한다며 다가왔지만 악수를 청하면 미묘하게 움찔했습니다. 그 작은 떨림을 만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식의 시선이 연회장 한편에 모여있는 손주들에게 향했습니다. 6살 난 큰 손주 민준이가 초콜릿 케이크를 입 주변에 잔뜩 묻힌 채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만식의 가슴이 저릿하게 조였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 통통한 볼을 살짝 꼬집어주고 싶었습니다. 옛날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손에 생선 비린내가 아직. 애들 아토피 도지면 큰일 나요. 일단 손부터 좀 씻고 오시겠어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번개처럼 민준이를 낚아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독사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듯 만식의 손이 허공에 그대로 멈췄습니다. 손주까지 불과 10cm. 하지만 그 10cm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나는 더러운 존재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사이에서 만식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만식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손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칼을 쥐고 수만 번 생선을 손질하며 생긴 굳은 살, 손가락 마디마다 휘어진 관절, 겨울철 동상으로 얼룩진 손등. 이 손으로 세 남매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이 손으로 결혼식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이 손으로 손주들의 용돈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손주조차 만질 수 없는 더러운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식은 비누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대여섯 번이나 거품을 내어 손을 문질렀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피부가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깨끗해져야 해. 깨끗해지면 손주를 만질 수 있을까? 하지만 거울 속 만식의 얼굴은 점점 더 비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비누를 100번, 1000번 문질러도 자식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비린내. 나는 아버지라는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거울 속에는 건물주 강만식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은 초라한 노인, 자식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늙은 어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만식이 화장실에서 나와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딸 선영이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의 옆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 셋이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인 모양이었습니다. 만식은 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선영아. 대화 소리가 멈췄습니다. 선영이 아버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만식을 테이블에서 떨어진 복도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시댁 식구들이랑 있잖아요. 시어머니, 시누이들이요. 아, 그래. 인사는 해야지 않겠니? 아빠가 인사. 아빠, 안 돼요. 그냥 저쪽 테이블에 계세요. 오빠들이랑 계시면 안 돼요? 선영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 다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간절함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시댁 식구들에게 보이지 말아달라는 간절함. 만식은 딸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부끄러움. 아버지에 대한 부끄러움. 선영아, 아빠가. 뭐가 부끄러운 거냐? 아빠, 그게 아니라. 아빠 옷 좀 보세요. 양복이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그런 거 되게 신경 쓰거든요. 제발 오늘만이라도. 그때 시어머니로 보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습니다. 선영아, 아버님은 어디 계시니? 인사 좀 드려야지. 30억짜리 건물 가지신 분이라며? 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영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이요. 시어머니가 아빠 보시면 건물주 같지 않다고 할 거예요. 옷도 그렇고 손이 너무 거칠잖아요. 시댁에서 저 무시할 거라고요. 손이 너무 거칠다. 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 거친 손으로 선영의 피아노 학원비를 벌었고 유학비를 댔고 결혼 지참금을 마련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손은 시댁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새 양복 소매 밖으로 삐져나온 그의 손, 굳은 살, 휘어진 관절, 갈라진 손톱.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 손은 더욱 추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선영아, 저기 계신 분이 아버님이시지? 선영은 황급히 아버지를 화장실 쪽으로 더 밀어냈습니다. 아빠, 빨리 피해요. 제발, 피해라. 만식의 딸이 자신에게 시댁 식구들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만식은 비틀거리며 복도 모퉁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 선영아.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아, 아버지는 지금 중요한 손님 만나시러 가셨어요. 사업 관계자분이요. 건물 관리 때문에 항상 바쁘시거든요. 시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건물주는 다르시네. 칠순 잔치날에도 일을 하시다니. 우리 선영이는 팔자 좋네. 그 큰 건물 물려받으면 평생 놀고 먹겠네. 여자들이 웃었습니다. 만식은 기둥 뒤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중요한 손님을 만나러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건물 관리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부끄러움 때문에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어야 하는 존재구나. 내 딸의 체면을 위해서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나은 존재구나. 만식은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아니,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때문에 빛이 번져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칠순 잔치,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할 자리. 하지만 그는 기둥 뒤에 숨어서 딸이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식은 결심했습니다. 이 화려한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과연 자신의 곁에 남을 자식이 누구인지 확인하겠노라고. 30억짜리 건물이라는가면 뒤에 숨은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겠노라고. 사흘 후 만식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20년 전 낡은 점퍼를 꺼냈습니다. 노량진 시장에서 새벽마다 입던 생선 비늘 자국이 여기저기 묻은 그 점퍼. 먼지를 털어내자 코를 찌르는 오래된 바닷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시 그때의 자신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아닌 생선 장수 강만식. 이제 시작이다. 첫 번째 방문지는 큰아들 범석의 집이었습니다. 만식은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그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옷차림, 구부정한 자세. 그는 완벽한 가난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식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범석아, 아빠다. 잠깐 문 좀 열어다오. 인터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하셔야죠. 보증을 잘못 썼다. 건물이 넘어갔어. 당장 갈 데가 없구나. 길게 이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3초였지만 만식에게는 3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만식은 아들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지금 범석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놀람? 걱정? 아니면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3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날리세요? 진짜예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걱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당황과 짜증, 그리고 미묘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애들 학원비에 카드값에 저희도 빠듯해서 돈 한 푼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상속분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달 용돈도 이제 못 주시는 거죠? 상속분.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라는 말보다 상속분이 먼저 나왔습니다.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배경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님 모시면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해요? 시골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세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저희 집은 정말 좁아서 찜질방이나 고시원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한 달 숙박비는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중에 상황 정리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인터폰이 뚝 끊어졌습니다. 만식의 손에는 어느새 5만 원권 석 장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현관문 틈 사이로 밀어 넣어진 돈. 15만 원. 자신이 범석의 대학 등록금으로 된 돈이 얼마였던가. 사업 미천으로 쥐어준 돈이 얼마였던가. 그런데 돌아온 것은 찜질방 숙박비 15만 원이었습니다. 손 안에 돈이 뜨거웠습니다. 아니, 차가웠습니다. 이게 아들이 자신에게 매긴 한 달치 가격이었습니다. 만식은 아파트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15만 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파트 놀이터였습니다. 큰 손주 민준이와 둘째 손녀 서연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큰 며느리가 서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식은 무의식 중에 벤치에서 일어나 놀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주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저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소리,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것인지. 만식이 5미터 앞까지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민준이가 만식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그네에서 뛰어내려 만식에게 달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가 재빨리 민준이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민준아, 가면 안 돼. 왜요? 할아버지인데.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이제 가난한 할아버지야. 우리한테 용돈도 못 주시고 나중에 집도 못 물려주셔. 그런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니야. 알았지?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놀이터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그만, 집 들어가자. 저런 할아버지 만나면 나중에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실 거야. 빨리. 며느리는 민준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어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이도 엄마를 따라 종종 걸음으로 뛰어갔습니다. 만식은 텅 빈 놀이터에 혼자 남았습니다. 방금까지 손주들이 있던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텅 빈 그네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만식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난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식은 손주들에게도 이미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큰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놀이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구부정한 등, 비틀거리는 걸음.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진 것처럼. 만식은 두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딸 선영의 집. 선영은 항상 아버지에게 애교가 많았습니다. 아빠 최고. 아빠 사랑해. 를 입에 달고 살던 딸. 만식은 선영이라면 다를 거라고 마음 한구석으로 기대했습니다. 만식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아, 아빠다. 문 좀 열어봐.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전화도 안 하고. 아빠가 사업 보증을 잘못 써서 건물을 날렸어. 당분간 좀 있을 수 있을까?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30억짜리 건물을. 우리 몫은요? 제 몫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만식은 반쯤 열린 대문 틈으로 선영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걱정이 아닌 당황과 분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영이
오빠들한테 물려줄 거 많다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 갈아엎는지 아세요? 그런데 건물을 날리시면 어떡해요? 시댁 눈치. 딸에게 만식은 사위 집안에서 어깨를 펼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 목록의 한 항목이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하지만 여기는 안 돼요. 시어머니가 알면 난리 나요. 오빠한테 가보세요. 아들이 모셔야죠. 딸은 시집 가면 남이래잖아요. 제가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만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만식이 울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이다. 만식이 선영을 키우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가. 새벽 3시에 생선 경매장에 나가면서도 이 돈으로 선영이 피아노 학원비를 내야지 했던 그가 선영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울먹이며 안겼을 때 이 녀석이 내 진짜 보물이구나 생각했던 그가. 하지만 선영에게 만식은 시댁에서 자랑할 재산이 사라지면 쓸모없어지는 아버지였습니다. 만식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선영이 나왔습니다. 만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마음을 바꾼 거야. 하지만 선영의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라도 드릴게요. 우리 먹다 남은 반찬이에요. 김치랑 멸치볶음. 그리고 여기 3만 원. 이것밖에 없어요. 선영은 비닐봉지와 10,000원짜리 3장을 만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만식은 비닐봉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룩진 김치통과 딱딱하게 굳은 멸치볶음, 그리고 쭈글쭈글한 10,000원짜리 지폐.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저 쫓겨나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선영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집 앞에 오시면 안 돼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제 체면이 있잖아요. 아빠가 가난뱅이 된 거 알려지면 저까지 무시당해요. 알았죠? 체면. 딸은 만식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해진 아버지가 자신의 치부라도 되는 양. 선영은 말을 마치자마자 재빨리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번엔 빗장까지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식은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먹다 남은 반찬 3만 원. 자신이 선영의 결혼 지참금으로 준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보태라고 준 돈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먹다 남은 반찬과 3만 원이었습니다. 나는 잔반 처리장인가. 자식들에게 만식은 돈 있을 때만 아버지고 돈이 없으면 먹다 남은 음식이나 줘도 되는 거지였습니다. 만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치통이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빗물에 젖어가는 비닐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의 낡은 점퍼는 금세 물에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막내 진우의 인테리어 가게. 진우는 작년에 큰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4천만 원짜리 계약금을 떼이고 가게 문을 닫을 위기라고. 그래서 만식은 진우를 일부러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이 녀석도 나를 거절하면 그때는 진짜 끝이구나. 비에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차갑고 무거운 건 만식의 가슴이었습니다. 진우의 가게 앞에 도착한 만식은
차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진우가 보였습니다. 좁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몸집은 여전히 컸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 녀석도 힘들겠구나. 사기를 당했다고 했지. 내가 지금 찾아가면 저 녀석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차라리 그냥 돌아가는 게 나을까? 만식은 가게 앞 전신주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비에 완전히 젖은 몸은 더 이상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맞으시죠? 이 빗속에 왜 여기 계세요? 진우가 뛰어나왔습니다. 만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범벅이 된 시야 속에서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아니, 진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옷은 왜 이렇게 다 젖으셨어요? 얼마나 여기 계셨어요? 왜 안으로 안 들어오셨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이야기를, 보증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이었는데 진우는 재빨리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만식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 옷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 맞아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진우의 품속으로 만식이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팔이 만식의 등을 감쌌습니다. 만식의 몸에서 나는 비린내가 진우의 옷에 배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땀과 생선 냄새가 뒤섞인 지독한 냄새. 하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시죠? 말씀하세요. 제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만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건물을 날렸다고 말하려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만식이 말했습니다. 나 보증을 잘못 써서 건물이 넘어갔다. 갈 데가 없구나.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은, 만식을 감싼 팔은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그럼 어떡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저희 집으로 가요. 당장.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도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아버지까지 모셔야 한다니. 하지만 진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만식을 부축해 자신의 낡은 트럭에 태웠습니다. 트럭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에서 나오는 온기가 만식의 얼어붙은 몸을 녹였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집 금방 도착해요. 수진이한테 미리 연락할게요. 진우가 휴대폰을 눌렀습니다. 진우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야. 아버지 모시고 가. 응, 지금. 옷이 다 젖으셔서 따뜻한 물 받아놔. 그리고 안방 침대 정리해줘. 아버지가 주무실 거야. 응, 알았어. 우리는 작은 방 쓰면 돼. 빨리 갈게. 만식은 진우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형과 누나는 15만 원, 3만 원을 쥐어주며 자신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자신의 침대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 좁고 낡았지만 아버지 모실 공간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우의 손이 만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만식의 손을, 비린내 나는 만식의 손을 진우는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집은 오래된 빌라 3층이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열린 현관문. 3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겸 주방, 안방 하나, 작은 방 하나. 만식이 평생 살던 30억짜리 건물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공간. 하지만 이곳이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우 며느리 수진이 황급히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옷부터 갈아입으셔야죠. 수진의 얼굴에는 당황도 불만도 없었습니다. 오직 걱정뿐이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방 쓰세요. 저희는 작은 방에서 자면 돼요. 얼른 씻고 나오세요. 제가 따뜻한 국 끓여 드릴게요. 수진의 손이 만식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작지만 힘 있는 손길이었습니다. 만식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침대와 오래된 옷장.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은 포근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니 작은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김. 수수한 반찬이었지만 칠순 잔치의 어떤 호화로운 음식보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제가 내일 장 봐서 고기도 구워 드릴게요. 만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입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울지 말자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울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식사를 마친 후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혹시 형이나 누나한테는 연락 안 하셨어요? 갔었다. 둘 다. 그럼 형이랑 누나가 뭐라고? 만식은 침묵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모실게요. 형이랑 누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만식은 진우가 내어준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포근한 이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진우 부부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기당한 거 아직 정리 안 돼서 우리도 석 달 후면 이 집 나가야 해. 월세도 못 내고 있잖아. 그런데 아버지까지. 만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나는 짐이구나. 진우에게도 짐이 되는구나. 만식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우에게 더 이상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굽은 손마디 못 봤어?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이 튀어나와 있고 손등은 흉터투성이잖아. 그 손으로 당신 대학 보내고 우리 결혼시킨 거야. 만식은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 손으로 새벽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신 거 알아? 당신 대학 다닐 때 아버님 한 번도 휴일 없이 일하셨대잖아. 그런 분이 이제 우리 앞에 계신 거야. 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곧 길바닥인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때? 길바닥에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되지. 아버님 밥상에 고기 반찬 한 점 올릴 힘은 있어. 이 집 팔고 월세 가면 돼. 아니면 내 친정 창고라도 얻어서 들어가면 되고. 이불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 참, 우리 결혼할 때 아버님이 몰래 내 손에 통장 쥐어주신 거 기억 안 나? 우리 며느리 친정 가서 기죽지 말라고 2천만 원 넣어주셨잖아. 나 그거 아직도 안 쓰고 가지고 있어.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랬지.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비린내 나는 손 잡아드려야지. 그게 자식 도리야. 우리한테 베푸셨을 때는 건물주였잖아. 이제 그 건물 없어졌다고 모른 척하면 우리가 사람이야? 만식은 이불을 입에 물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평생 생선을 팔며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세월.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손주에게조차 거부당했던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만큼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우야, 수진아,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내 인생이 허무하지 않구나. 너희가 내 진짜 자식이다. 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2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렇게 바랜 오래된 봉투, 다른 하나는 새하얀 봉투. 만식은 먼저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30억 상당의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이 나왔습니다. 소유자 명의는 여전히 강만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일궈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진짜 주인은 진심을 알아준 자식이다. 만식은 권리증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법무사에게 연락하겠노라고. 진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겠노라고. 다음 날 새벽 5시 만식은 아직 잠든 진우 부부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거실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만식이 평소 거래하던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지만 긴급한 일이라는 그의 말에 법무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만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 강만식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노량진 상가 건물 있잖소. 그거 소유권 이전 등기 바로 진행해 주시오. 수익자는 내 막내 아들 강진우. 오늘 중으로 처리 가능하오? 전화 너머로 서류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무사가 전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증여세가 상당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다른 자녀분들은 만식이 말했습니다. 신경 쓸 것 없소. 내 건물, 내가 주고 싶은 자식한테 주는 거요. 세금이야 내가 낼 테니 빨리 처리해 주시오. 오늘 중으로 부탁하오. 법무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사무실로 오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만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우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시작. 오전 10시 만식은 진우에게 옛 친구 만나러 간다는 말만 남기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소유권은 오늘 날짜로 강진우 씨 명의로 이전됩니다. 만식은 서류 3군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떨림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건물이 아니라 내 진심이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등기는 오후 3시쯤 완료될 겁니다. 그럼 이 권리증은 새로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만식이 말했습니다. 괜찮소? 바로 발급해 주시오. 오늘 안에 받아야 하오. 오후 4시
만식은 새로 발급된 등기 권리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권리증 상단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강진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만식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이 권리증을 진우에게 줄 차례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진우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 이 건물이 진우 명의로 바뀐 줄 모르는 상태에서 진우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다. 만식은 새 권리증을 깨끗한 흰 봉투에 넣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누런 봉투에는 빈 종이를 넣어두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다음 날 아침 만식이 일찍 눈을 뜨니 이미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진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베이컨, 그리고 토스트.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제가 아버지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수진이는 일찍 나갔어요. 아버지 드실 반찬 사러요. 진우가 요리를 하고 있다. 이 녀석이 언제 요리를 배웠나? 결혼 전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녀석이. 진우는 접시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든 거라 맛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드세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제가 다 만들어 드릴게요. 만식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진우가 만든 음식,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 만식은 포크를 들어 계란 프라이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조금 세고 가장자리가 약간 탔지만 이것이 만식이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만식이 말했습니다. 맛있다, 진우야. 진우가 말했습니다. 진짜요? 다행이다. 아버지, 앞으로 제가 매일 아침 챙겨드릴게요. 수진이랑 번갈아 가면서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제가 시장 가서 고등어랑 배추 사왔어요. 점심에 고등어구이 해드릴게요. 아버님, 고등어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고등어를 좋아한다는 걸. 이 며느리가 어떻게 아는 거지? 수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만식 앞에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약국에서 샀어요. 관절에 좋은 영양제래요. 아버님 손마디 보니까 관절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하루에 한 알씩 드세요. 만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자신의 손을 비린내 나는 더러운 손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며느리는 자신의 아픈 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고맙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아버님. 당연한 걸요. 만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뒤따라왔습니다. 만식은 가방을 열어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두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만식이 말했습니다. 열어봐라.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던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도 어깨 너머로 서류를 보더니 입을 막았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권리증 상단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량진 상가 건물 마이너스 소유자 강진우. 그리고 등기 날짜는 어제.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등기 날짜가 어제예요? 이게 대체... 만식이 말했습니다. 건물은 날아가지 않았다. 애비가 시험을 본 것뿐이다. 만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식이 말했습니다.
너희 형과 누나를 찾아가기 전날 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이 건물을 누구에게 물려줄지. 진우가 말했습니다. 전날이요? 그럼 만식이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를 시험하러 가기 전에 나는 이미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이 건물을 내 이름으로 바꿨다. 어제 날짜로 등기가 완료됐지.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형이랑 누나를 만나러 가실 때 이미 제 이름으로. 만식이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미 내 마음을 정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내 선택이 옳았는지.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식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형이나 누나처럼 나를 거절했다면 이 권리증은 너에게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불우이웃 돕기에라도 기부할 생각이었어.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달랐다. 너는 이 건물이 이미 내 이름으로 바뀐 줄도 모르고 나를 집으로 데려왔다. 내 침대를 내어주고 내 아내는 내 손에 크림을 발라주었다. 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식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 유산이 아니다. 못난 아비의 진심을 알아준 너희에게 주는 내 선물이다. 돈 있을 때만 부모를 찾는 자식은 필요 없다. 내 진짜 자식은 바로 너희들이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거 바라고. 진우의 목소리가 흐느껴 끊어졌습니다. 만식이 말했습니다. 안다. 그래서 주는 것이다. 너는 이 건물이 내 것인 줄도 모르고 나를 받아들였다. 그게 진짜 자식이다. 수진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진우도 아버지를 끌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권리증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시험지였다는 것을. 그때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진우야, 문 열어. 아버지 계시냐?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건물 안 넘어갔다며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큰아들과 딸이 문 밖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려 하자 만식이 손을 저었습니다. 만식이 말했습니다. 열어라.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만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열어라. 내가 직접 말해야겠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큰아들 범석과 딸 선영이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둘 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범석이 만식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범석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비 오는데 문 안 열어드린 거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선영도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잘못했어요. 체면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라도 아빠 모실게요. 제발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범석이 만식의 다리를 껴안으며 매달렸습니다. 범석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야죠.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진우만 챙기시면 안 되죠. 만식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실망과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린내가 나서 손주도 못 만지게 하던 내 손으로. 만식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내 바짓가랑이를 잡는 거냐? 범석과 선영이 움찔했습니다. 만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민준이한테 뭐라고 가르쳤더라? 가난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아니다. 그게 내가 내 손주에 가르친 거였지. 범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만식이 선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는 나를 시댁 식구들한테서 숨기라고 했지. 내 손이 너무 거칠어서 건물주 같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기둥 뒤에 숨어서 내가 거짓말하는 걸 들어야 했어. 선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만식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15만 원, 3만 원을 던져주고 찜질방과 요양원을 권했지. 그게 50년 동안 비린내 나는 생선을 팔아 너희를 키운 아비에게 돌아온 값이었어. 범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땐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만식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신이 없었다고? 아니다. 너희는 정확히 계산했어. 건물주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가치를. 만식이 두 자식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가 버린 건 내 재산이 아니다. 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버린 건 너희 인생이야. 부모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을, 사람의 가치를 돈이 아닌 마음으로 재는 능력을, 그걸 다 버렸어. 만식이 진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는 내가 빗속에 서 있는 걸 보고 울었어. 건물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진우 며느리는 내 손에 관절 영양제를 사왔어. 비린내 나는 더러운 손이 아니라 아픈 손으로 봤거든. 만식이 다시 범석과 선영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는 건물을 잃은 아버지를 봤고 진우는 빗속에 젖은 아버지를 봤어. 그게 차이야. 범석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잘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법적으로도 저희 상속분이. 만식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법을 들먹이는 거냐?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만식이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유언장이다. 내 모든 재산은 강진우에게 상속한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했어. 선영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아빠,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만식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마. 오빠한테 가봐라. 아들이 모셔야지. 그리고 찜질방이나 고시원 알아봐라. 한 달 숙박비는 줄 테니까. 만식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5만 원과 3만 원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게 너희가 나한테 준 돈이다. 그대로 돌려주지. 지폐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만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버스는 떠났다. 너희는 그 버스를 내 손에 던진 동전으로 보냈고 진우는 자기 침대를 내어주며 태웠어. 이제 와서 뛰어서 따라와 봤자 소용없어. 만식이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범석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식이 벼락같이 소리쳤습니다. 나가. 만식의 목소리는 50년 노량진 경매장에서 단련된 천둥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범석과 선영은 그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만식이 다시 한번 더 낮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문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다. 범석과 선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을 집으려다 만식의 차가운 시선에 손을 거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울먹이며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우가 문을 닫으려 하자 선영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이게 끝인 거예요? 만식이 대답했습니다. 끝이 아니다. 시작도 안 했어. 너희와 나 사이에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돈만 있었을 뿐이지.
진우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식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범석과 선영이 빌라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는 건 아버지를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30억을 잃어서였습니다. 만식은 창문을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내 비린내를 혐오할 때 진우는 내 어깨에 눈물 자국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손주들로부터 멀리하라고 할 때 진우는 내 손에 관절 영양제를 쥐어주었다. 너희들이 15만 원, 3만 원을 던져주며 문을 닫을 때 진우는 자신의 침대를 내어주며 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야 알겠느냐? 진심의 무게를.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쓰세요. 수진이 작은 분홍색 통을 꺼내 만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약국에서 제일 좋은 거 샀어요. 아버님 손이 너무 거칠어서 이 손으로 우리 당신 대학 보내고 저한테 통장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젠 제가 발라드릴게요. 수진은 만식의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크림을 짜서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에 발랐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갈라진 손등을 따라 천천히 크림을 펴발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50년간 차가운 생선과 얼음만 만져왔던 이 손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식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손길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어루만지듯 정성스럽고 따뜻하게.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매일 제가 발라드릴게요. 이 소중한 손, 이제 쉬셔야죠. 만식은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 비린내에 찌들었던 그의 손에서 처음으로 향긋한 꽃향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돈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 나는 비로소 알았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강만식은 70년 생애 중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건물주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창밖의 소라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거실 안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의 소리였습니다.